1954년에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국제기구들 중에 하나였던 유네스코가 만든 보고서를 보면, 1954년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burning desir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타는 열망. 다른 국가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불타는 열망.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교 건물을 건립하고 수리하는 비용을, 그리고 교사 월급의 일부까지도 부모가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들이 굶고 있다. 스스로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자식들이 갈 학교에 건립을 돕고 수리를 돕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굶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다. 라고 유네스코 리포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부모들은 어쨌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배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투영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80%였는데 문맹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성인들을 그 문맹학교에 보내고 시골과 교도소와 군대에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국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는 캠페인을 세게 해서 1958년이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4%로 떨어집니다. 해방 이후에 80%였던 이 비율이 불과 10여 년 만에 4%로 떨어집니다. 일제시대 동안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캠프에 가서 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농한기에 주로, 여름에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주로 겨울철에 70일, 그리고 200시간의 수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기본적인 산수를 200시간 동안 배우게 전 국민을 강제를 한 거죠. 문맹률이 10여 년 만에 80에서 4%로 떨어지는 건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강제 초등교육을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54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59년에는 초등학생 취학률이,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애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96%에 이릅니다. 1962년과 67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각지에 학교를 짓는, 그리고 교사들의 월급을 충당하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7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골에 가도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60년대 내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5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의 50% 이상을 미국한테 원조받은 대충자금으로 때웠습니다. 제대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5.16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박정희 혁명위원장은 자서전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예산의 반 이상이 미국이 주는 돈이니 이게 어떻게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당시 63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 지출이 1%, 복지 지출이 6%, 그리고 교육 지출이 15%에 이릅니다. 1991년에 세계은행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지요. 보고서입니다. 지금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 연구진 중에 한 사람인데, 아시아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그 기적의 나라로 소개를 했을 때 그 연구진들은, 세계은행의 연구진들은 이것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 국가 주도의 인적 투자를 원인으로 든 것이지요. 점점 더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교육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점점 더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남미와 같이 일부만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나눠지는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당시 세계은행의 분석입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시점에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이 뭐냐면 철광석, 텅스텐, 석탄, 그 다음에 오징어입니다. 70년대가 되면 여기에 가발이 들어오고 이제 농촌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이 가발을 만들기 시작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전자제품, 조선, 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지금 이게 매 시기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 품목을 들여다보면 이게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기도 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 투자입니다. 교육 투자는 정부의 투자 플러스 민간의 투자이지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도화되는 것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것과 매우 잘 맞물렸고, 그것이 나라의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 우리가 2000년대가 된 우리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말고 우리는 가진 게 없는 나라죠,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던 공식이 그 정신은 유지되지만 그 성공했던 공식이 지금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은행의 아시아의 기적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 경제 성장률도 거의 최고, 소득 분배도 매우 양호한,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온 그 성공 공식의 바로 밑바탕에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위치를 했지만, 국가가 강력한 주도 하에서 커리큘럼을 통일시켜서 깔고 사범학교를 확 만들어서 교사를 양성해서 깔고, 그리고 강력한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강력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중산층의 아이들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낸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훌륭한 업적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지금 앞으로의 성공 공식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에 우리의 성공 공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영리했다. 이것에 전 세계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에 빨리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2부제, 3부제 돌려가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빠르게 가르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시험을 통해서 사지선다가 아니면 그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길이 없었던 거죠. 그게 우리 교육이 그렇게 빨리 성장했던 방식인데, 이제는 아이들 수도 줄고
생활 자체가 변했고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과 방식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교육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교육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이미 또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진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과거의 성공 공식에서 나온 후과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해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세팅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은 가장 큰 불만이 엎어서 자도 깨우지 않고 배울 거는 학원 가서 배워라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심지어는 시험 시간에 자도 깨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과거의 성공을 가져온 공식이지만 그대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빨리 변할 세상 속에서 자기 먹거리를 잘 찾아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예전에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친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공교육이 그것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충 80년대와 90년대 대학을 들어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장의 과실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은 세대입니다. 성장의 과실이라고 하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과실은 부모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족족 우리가 우리 머릿속의 인적 투자로 가장 잘 받아먹은 세대입니다. 그게 곧장 우리의 소득 능력으로 연결이 된 세대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이 가장 양호할 때 노동시장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를 큰 경쟁 없이 확보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노동시장이 경제가 꺾어졌고 저성장 모드로 들어갔고 노동시장이 줄었고 기회가 줄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경영해 갈지에 대해서 능력을 넣어주는 것까지가 우리 세대의 책임인 거죠. 왜 이거를 안 하는 걸까요?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지지율을 등에 업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도 지금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기본권을 가벼이 여기고 닥쳐법을 만드는 것도 시대에 대한 배신이라면,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이런 정책 과제를 외면하는 건 역시 시대를 배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